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됩니다.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 모두 매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 그간 쌓여온 빚이 모두 해소가 되는 건 아니어서 부실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오늘 거리 두기 해제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진단키트 업계의 미래 조명해 봅니다. 네, 대체거래소 추진 소식에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67년 독점 체제의 종지부가 찍히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오늘은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이번 주 증시는 결국 2,700선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방향성을 좀처럼 잡을 수 없는데요. 네, 시장이 2,7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번 주에 결국에는 2,7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700선을 깨고 거래를 시작해서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중에 반짝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다시 짓누르면서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920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보다 0.38% 내린 924.44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밤 마감한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에다가 연은 총재 매파 발언에 결국 나스닥 등 성장주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미국 연준안에서 의장, 부의장, 그 다음으로 이제 3순위에 드는 사람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도달했는지 불확실하다. 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5월 미 FOMC에서 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가게 되는 연준 입장에 힘을 싣는 발언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정점이다.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연준 이사가 이렇게 아예 나서서 기대감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1230원 선으로 올라섰고 일본 엔화도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도 약세였지만 특히 투자자들이 뼈아팠던 종목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또 신저가를 기록했죠. 네, 오늘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슴 졸이면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그래서 바닥 밑에 지하실, 삼성전자 바닥은 어디라고 꼽아봤는데요. 예. 네, 삼성전자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66,500원까지 떨어져서 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반등 없이 신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96,800원을 기록하던 주가가 반년 만에 8만 원 선 안팎을 횡보하면서 8만 전자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죠. 예. 올해 들어서는 79,400원으로 주가를 좀 회복하면서 시작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6만 원 선 중반까지 주저앉으면서 넉 달 만에 14.8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보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낮은 수율 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보자면 이 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 이후에 외국인들이 1월 중순부터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까지 매도 행렬에 가세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기관이 올해 들어서 그럼 얼마나 팔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순 매도한 금액만 기관이 6조 원이 넘고 지금 표가 좀 반대로 네. 되어 있네요. 6조 원이 넘고요.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네. 그럼 이 물량이 어디로 갔는가 보면 결국에는 개인이 8조 7천억 원어치를 모두 끌어안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주저앉는 동안에 그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중국 봉쇄 쪽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IT 수요의 한 30% 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또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이걸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실 주가 하락만 보면 견디기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삼성 같은 기업이 설마 더 하락하진 않겠지. 실적만큼은 아주 튼튼한 기업이라는 믿음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 하락이 과하다라는 인식이 아주 깔려 있는 건데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가, 금융투자업계의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실적을 집어삼켰다. 삼성전자 주가 바닥인 구간을 분석한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관의 보고서를 발췌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장 악재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 이슈에서 이 여러 시나리오들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단기간에 전쟁이 종결이 되면 재고가 지금 아직은 넉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전쟁이 올 여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재고가 결국에는 바닥이 나면서 삼성뿐 아니라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수요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이 지금 6만 전자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보고서가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이 2016년 이후에 25차례 이 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내는 보고서도 인상적입니다. 앞서 이제 분석만 보면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통상 삼성전자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6년 이후에 매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이후 주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잠정 실적이 발표된 당일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1개월 뒤에는 주가가 오른 경우가 18번 가운데 12번. 그 상승 확률로 따지면 67% 정도로 따져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 같은 대외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늠하기에 좀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들이 그래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한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기다리는 입장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당장 내다파는 건 더 많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투자자 움직임을 볼 때도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분석을 보면 공통적으로 2분기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고 또 반등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원자재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석유류 가격의 압박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또 파장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 연준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덜 지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보태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짓누르는 거시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이 6만 전자를 탈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 또 있을까요? 오늘장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리오프닝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영화관주가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영화관주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는데 이 리오프닝주가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도 영화관주, 콘텐츠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이 CJ CGV와 쇼박스, J콘텐트리, 이제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강세를 보였는데 영화관은 그동안에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못했었던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이제 풀리면서 팝콘 판매도 늘어나고 팝콘에 의한 실적도 기대가 된다. 관람객 유입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고요. 예. 영화 배급이 가능한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이나 유통,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이미 아주 큰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제주항공만 해도 이미 41%가 올랐고 편의점 관련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는 기대감만으로 이제 볼 수 없다. 이제 실적이 정말 뒷받침돼야 그동안의 주가가 오른 걸 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됩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2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 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겼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허용 인원을 제한했던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25일부터는 영어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잠시 멈췄던 단계적 일상회복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을 정점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 밑으로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고 있어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 사항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 등급을 오는 25일부터 2등급으로 조정해 현재 격리 의무 사항을 격리 경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자그마치 2년이 넘는 긴 터널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에는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20년 3월 정부가 이 거리두기 규제를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이냐 민생이냐 지난 2년 동안 이 논쟁은 우리 내부에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시민의식과 방역 조치들 덕분에 이 기간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해외에서 크게 제고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맞고 지난해 말 이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한 후 우리는 질서 있는 복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0.13%, 이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보다 앞서 방역 지침을 해제하기 시작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의 미셸 마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사 3월 카드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최근에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항공, 여행, 숙박 같은 지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공연, 여행, 외식 같은 리오프닝 종목들의 회복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 거리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정호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의 제한이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주말 저녁을 앞두고 금요일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잠시 멈춰섰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낙 또 사람들이 답답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푸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도 많이 그렇게 막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풀려도 괜찮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폐지는 자영업자에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박세권 씨는 2년간 버텼더니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며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폐업하고 떠났지만 저희는 버텨왔거든요. 이 버틴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그 희망이 찾아왔고 이제 가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년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던 중소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액과 고객 수가 20% 넘게 줄었다며 중소기업계는 거리두기 폐지를 적극 주장해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서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무려 900조 원에 달하는 상황.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손실보상과 피해보상을 약속한 만큼 추가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자영업자들이 그간 입었던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간 위기 상황을 버티기 위해 쌓아왔던 부채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 부실화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총 909조 6천억 원.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685조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32.8%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월과 2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각각 1조 6천억 원과 2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줄었지만 갚아야 할 대출금은 늘면서 적자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사로 번 돈으로 대출이자를 못 갚는 적자 가구는 지난 2020년 초 70만 가구에서 지난해 말 78만 가구로 2년 새 8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17% 정도가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셈입니다. 4차례에 걸쳐 연장된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는 오는 9월로 끝납니다. 거리두기 제한은 없어졌지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또 한 차례의 대출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물품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물가라든지 이런 데 대한 2차적인 효과가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류를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신용 등급이나 매출 상황에 따라 상황 옵션을 달리하거나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채 총량과 부실 대출을 관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분할 상환이라든가 단기 대출 전환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경기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 소식과 함께 오늘 일제히 급락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시젠 휴마시스, SD 바이오센서, 수젠텍 모두 오늘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이들 진단키트의 운명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 바이오주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진단키트 업체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만 보면 키트주들이 대부분 좀 약세였습니다. 대장주인 시젠만 봐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좀 악재였는데요. 사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키트주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었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를 사용했으니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제는 키트가 끝났다 이렇게 낙담하긴 이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진단키트, 즉 체외 진단기기 시장은 더욱더 발전할 거라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키트 산업이 반대로 더 발전한다고요? 어째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물론 극심한 시기보다는 좀 적게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외 진단기기가 코로나 외에도 암이나 치매 같은 다양한 질환에 쓰이도록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접근이 이제 대폭 좋아진 점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연구진이 중국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야생동물들을 살펴봤더니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102종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제 언제든지 제2의 코로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키트들을 주로 이제 길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키트주가 워낙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음성을 변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도 진단업체들은 잘 사업을 경영해 왔고 코로나 진단이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대중화도 되었을 뿐더러 코로나 기간 동안 업체들이 또 쌓아놓은 현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신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는 좋게 발전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업체들도 그동안 번 돈으로 또 더 새로운 사업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 이런 감염병 외에 암 같은 질환 진단까지도 지금 기업들이 발을 이미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영욱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이뮨메드는 진단키트 분야가 사업의 뿔입니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급성열성 질환 이제 3종입니다. 먼저 이제 렙토스피라, 또 스크럽타이프스, 그다음에 한타 바이러스에 대한 레피드 테스트,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올인원 키트 같은 건데요. 동남아시아 이제 각지에다가 지금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걸리기 쉬운 열성 질환 세 가지를 한 방울도 안 되는 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트 납품가는 개당 3-4천 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또 다른 기업 매드팩토는 혈액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상인보다 유방암 환자의 피 속에서 특정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다는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매드팩토는 이 진단키트와 함께 유방암 항체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고 건강검진 이런 걸 해서 촬영하고 거기서 뭐가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검사 한 번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훨씬 편하고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체외 진단키트 개발의 핵심 기술은 항원이나 항체를 찾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는 암 조기 진단 시장에, 메디프론과 퀀터 매트릭스는 치매 진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해마다 6.7%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 규모는 3년 뒤 우리 돈 140조 원 수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내 상위 10개 진단키트 기업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3조 원가량입니다. 이 바이러스 질환,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에서 5년의 주기로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이니까 기술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항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조짐이 보일 때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에서 이제 막 이름을 알린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국내 상위 10대 진단키트 업체가 지난해 한 해 동안만 3조 원을 벌었다. 지금 엄청난 실탄을 지금 모아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다른 분야로도 앞으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암이나 치매 같은 것도 자가 진단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가정에서 비상 상비 키트로 이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진단 키트는 소비자들이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거나 들어본 브랜드를 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국내 여러 진단 업체들의 명성이 글로벌하게 알려졌으니 추후 다른 목적의 진단 키트를 수출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K-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 지속이 된다면은 관련 제품군들 내지는 우리가 그 성공을 거두는 그 산업군들이 넓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김수진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진단키트주 다 끝난 게 아니다. 해시태그는 진단키트 길게 보자. 암침에도 키트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주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이래 독점을 유지해왔습니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이 진행되면서 이 67년 독점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규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의 기능은 없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합니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 54개, 유럽연합에는 200개 이상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논의 단계에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 설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2016년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ATS는 이제 매매 체결 기능만 갖고 있는 좀 작고 슬림한 조직이 될 거고요. 주요 증권사가 모두 이제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뭐 거래 비용의 감소라든가 다양한 주문 유형이라든가 빠른 체결 속도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TS 도입 자체가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특징 자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ATS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으로 ATS 설립위원회는 이에 맞춰 예비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ATS 설립위원회는 2019년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등 총 7개 증권사가 만든 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PSX도 부산에 대체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기존 한국거래소와 경쟁이 이루어져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거래 속도가 개선되고 거래 시간이 늘어 야간 매매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이르면 오는 2024년 상반기 출범합니다. 주식이나 선물 거래 시 내 입맛에 맞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이렇게 대체 거래소 설립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를 시장에 불러올 수 있을 것인지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체 거래소란 개념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현재는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인데요. 이제 네.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또 요즘에는 최근 투자자들의 매매 서비스 요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 거래소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 보니까 미국은 50곳, 유럽도 200곳이 넘게 대체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단일 거래소 체제인가요? 맞습니다. 증시 선진국 가운데서는 네. 우리나라만 현재 한국거래소 혼자서 이 단일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증시 선진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체 거래소는 54곳,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만 225곳이 있고요. 일본도 2곳의 대체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인 거지 다른 증시 선진국들은 이미 복수 거래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한국거래소 단일로도 사실 거래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아직은 좀 감이 오지 않는데 해외에서는 이 대체 거래소 통한 매매가 활발합니까? 맞습니다. 미국만 한번 살펴보자면 네. 전체 주식 거래 중에 40%가 대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요. 유럽의 경우도 30%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은 정규 거래소보다 빠른 주문 및 체결 속도,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래 수수료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를 찾는데요. 이 가운데 거래 금액이 큰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크풀 때문에 대체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다크풀이라는 게 어떤 용어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익명 거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체 거래소의 운영을 보면 이 리트풀이라고 하는 공개 주문 시장과 또 다크풀이라고 하는 익명 거래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규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익명 거래가 대체 거래소 다크풀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익명으로 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등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다크풀을 통해서 익명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다루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증권법 아래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면 공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이 다크풀에서는 이 자본의 5%가 아니라 하루 동안 전체 거래한 규모의 5%가 넘지 않으면 공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 좀 대량 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곳 정도 이렇게 대체 거래소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크풀 서비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다음 달이 돼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 설치되는 대체 거래소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는 금융당국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업계에서는 다크풀 기능이 해외 대체거래소 대부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체거래소 또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증권사의 주문 서버를 거래소 IT 센터 안에 설치하는 코로케이션 기능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케이션을 활용하면 거래 지연 등이 줄어서 거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다크풀이나 코로케이션 이런 서비스들이 대규모 자금 투자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주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쯤 이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르면 2년 뒤, 2024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가 모인 ATS 설립위원회와 또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PSX가 대체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이 ATS 설립위원회가 설립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주식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PSX는 디지털 혁신 벤처기업에 특화된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김세영 PSX 대표의 인터뷰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자본시장과 다양한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로케이션이라든지 다크풀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좀 이제 요즘 저희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거래를 다변화하고 주문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뭐 거래 시간대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문 기자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좀 예상이 되지만 사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자면 대체거래소 출범이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래소가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 파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금융투자업계는 대체거래소로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이 최소 5.4%에서 최대 29%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벌어들인 시장 수수료 수입은 6,578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최대 1,900억 원 이상이 대체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으로 본 겁니다. 네. 한국거래소 전체 영업수익의 10%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한국거래소도 대응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거래소는 지난 2011년부터 사실 이 주문체제에 대한 변경이나 변화가 따로 없었는데요. 네. 이 취재해보니 거래소가 앞서 설명드린 다크풀이나 코로케이션 등 이 신기술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소해왔던 부정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도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복수 거래 체제가 좀 운영이 되는 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체거래소라는 매기가 등장한 격인데요. 그쵸? 이에 따라서 시장 내 경쟁이 심화가 되고 또 결국 투자자들은 개선된 매매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대체거래소가 정규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주문 체결 속도는 약 20배, 거래 수수료율은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속될 경우에는 특히 거래 비용이 최대 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업계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이 0.0027%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약 30회, 연간 1만 회의 매매를 한 경우에 총 거래 금액은 5천억 원인데요. 이때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만 1,350만 원인데 이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 큰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제목은 주문 속도 올리고 거래 비용 내리고 대체거래소 급물살로 정했고요. 네. 해시태그는 매기 등장, 독점 체제 안녕, 좋아지는 매매 환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공사가 결국 멈춰섰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 사이의 공사비 갈등을 끝내 풀지 못한 건데 공사를 이미 반 이상 진행하고도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건설사들은 실적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덤프트럭이 지나다녀야 할 길목은 굳게 닫혀 있고 건물 사이를 바쁘게 누비던 타워 크레인은 방치돼 있습니다. 가림막 곳곳에는 오로지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들 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이자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둔촌주공 아파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통상 재건축 사업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진행해 공사비를 충당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자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해온 시공단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전부 철수한 겁니다. 많이 힘들죠. 뭐 이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일용직으로 이제 하루하루 벌이를 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아파트가 20층 넘게 올라갈 때까지 현장에 투입된 돈만 1조 7천억 원. 지분율을 고려하면 시공사별로 평균 4천억 원 이상 물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아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공사를 중단한 시공단에 조합이 계약 해지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고 시공단은 소송 전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쌓이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도 늘어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소송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장 이제 받기는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채권을 충당금으로 쌓기 시작하는 순간 그만큼에 대해서는 비용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비를 져야 할 조합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도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을 통째로 매각해서라도 공사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고려를 하면 유치권 행사를 해서 이 물건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럴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진짜 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에서 사상 초유의 파행이 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랜드마크는커녕 1조 7천억 원짜리 흉물만 남기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시총 1위 기업 한샘이 5년 내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주주 환원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불경기와 원가 부담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겁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맞은 한샘.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보인 주택 매매 거래에 리모델링이나 가구 수요마저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가격도 부담인데 파티클 보드나 가공 목재가 1년 전과 비교해 35.9%, 45.5% 비싸졌습니다. 수요는 줄고 원재료 가격은 늘어나는 겨박제에 한샘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4.0% 줄어들 전망입니다. 증권시장에서도 한샘은 지난 3월 11일 89,900원을 기록한 뒤 7만 원대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대외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한샘은 중기 경영 전략을 밝히며 기존 제조업에서 진화한 리빙 테크 기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진태 대표는 이를 발판으로 2026년까지 매출 4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돌파구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시공 물류와 대리점에 갇혀있던 사업 영역을 소비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품목을 찾아 견적을 낼 수 있고 사용 후기나 AS 신청도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전국 900여 개 대리점, 1만 3천여 명의 전문 인력 등 오프라인 자산과 6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주 달래기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배당 성향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꾸준한 자사주 매입도 약속했습니다. 매크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거래량이 잠재워졌기 때문에 한샘에 대한 사업 모델 우려가 있는 거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1분기 때 보였었던 극심한 거래량 침체는 앞으로 없을 거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지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성덕되는 머스크네요. 네, 성덕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성공한 덕후. 네, 맞죠? 맞습니다. 요새 말로 성덕이란 성공한 덕후를 말하죠. 네. 세계 최고 부호이자 이슈메이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SNS죠.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사랑이 회사 인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성덕되는 머스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니 근데 머스크 CEO가 이제 최대 주주 됐다는 소식 고 웨스트에서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인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지분율을 늘리면서 군부를 먼저 뗀 머스크는 14일 SEC에 서류를 제출하고 적대적 M&A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트위터 주식 한 주당 54.20달러씩 총 43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3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인데요. 머스크가 투자를 시작한 전날 기준으로 54%, 또 투자 소식이 발표되기 전날에 38%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뭐 이렇게 행보를 보면 사실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일단 뭐 저도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유추를 해보면 머스크는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렇게 남겼는데요. 그러나 투자한 이후 트위터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트위터의 엄청난 잠재력을 내가 들어 보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트위터 주가 저도 보고 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었거든요.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우선 트위터 주가의 움직임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장 직후 5.4% 넘게 올랐던 트위터 주가가 결국 1.6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이번 인수가 쉽지 않겠다고 본다는 방증인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소식이 공표된 직후 주가 급등으로 수익을 취한 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빠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수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의 제안을 거절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싼 가격에 인수할 권리를 주는 건데요. 기존 주주들은 이를 통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지분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적대적 M&A에 나선 측에서는 지분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위터가 이르면 내일 15일 포이즌필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머스크가 비상장사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주주들은 어떤가요, 좀? 네, 일단 뭐 지분 약 4%를 보유한 사우디 왕실의 알와라드 빈 탈랄은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 트위터의 본질적 가치에 부족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M&A도 결국 가격이 중요한 건데 머스크가 제시한 54.20달러가 너무 낮다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 싸단 거죠?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매집하기 전 최대 주주였던 뱅가드 그룹은 추가로 1,520만 주를 매입해 머스크를 제치고 다시 최대 주주로 복귀했는데요. 이 뱅가드 그룹 역시 트위터 경영진의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트위터 경영권 보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뭐 트위터 이사회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반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뭐 53조가 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머스크가 그럼 실제로 트위터를 살 여력은 지금 있는 겁니까? 일단 머스크가 뭐 사실 세계 최대 부자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일단 뭐 430억 달러 가운데 이미 갖고 있는 지분 9.2%를 빼면 머스크는 추가로 39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손에 들고 있는 현금이 없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 같은 것들의 주식이 돈이 묶여 있죠. 390억 달러를 마련하려면 주식을 상당량 팔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분을 더 팔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도 좀 빠진 거군요. 네, 테슬라 주가도 한번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3.66%나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지분을 매도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일대 경영스쿨의 제프리 소넨펠트는 그는 트위터를 살 수 있고 그러려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것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공언한 대로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이제는 테슬라를 팔 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경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한몫하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테슬라는 현재 독일 베를린과 미국 오스틴 등 두 공장 두 곳을 증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것이라면서 트위터까지 인수한다면
CEO의 집중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가 계속되는 한 테슬라 주가는 약세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테슬라 주가도 쉽지 않고 트위터도 지금 1.6%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직은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 주가 얼마 전에 좀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일단 트위터 주식을 좀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담았습니다. 네, 투자회사 스타펠의 마크 켈리 연구원은 머스크가 인수 제안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매도하며 상당한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성공해도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만들고 또 트위터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죠. 스티펠은 트위터 목표가로 $39를 유지했고요. 벤처캐피탈 루프벤처스의 진 먼스터 애널리스트도 트위터 경영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머스크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 트위터의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무려 20% 가까이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뭐 머스크 CEO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트위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힘든 상황에 빠뜨렸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하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경영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위터에 백기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백기사는 기업들 간 적대적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기업 인수자를 뜻하는데요. 미국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가 트위터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 뉴욕포스트는 트위터가 머스크의 제안을 거절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토마 브라보가 백기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머스크 CEO가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계획을 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테슬라, 트위터 투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까지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대로 올라설 예정인데 이와 동시에 은행의 예적금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대출 금리도 다음 달 더 오르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이 5% 중반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도 금리가 연 4%대로 뛰어오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과 유럽 정부가 추진하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이른바 리쇼어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코로나로 공급망 차질을 빚자 정부가 제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해왔지만 구인난에다 치솟는 물가 탓에 본국에서도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큐브바이크 같은 유럽의 제조사들은 아시아 지역 공급사를 유럽 본토로 옮기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유럽의 공장 가동 비용을 높일 거란 우려가 작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